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뉴스룸 5시 뉴스입니다. 북한이 오늘 정오쯤 동해로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습니다. 의도적으로 비행거리를 줄인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영윤 기자입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낮 12시 3분쯤 북한이 평양시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방사포와 미사일 등을 발사한 것은 올해 들어 이번이 14번째고 지난달 16일 신형 전술 유도무기 2발을 발사한 지 18일 만입니다. 합참은 탄도미사일의 최대 고도는 약 780km로 약 470km를 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최대 속도가 음속의 11배인 마하 11이고 이동 발사대에서 발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부 재원은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하고 있습니다. 오늘 미사일은 고도와 비행거리가 지난 2월 27일, 3월 5일 발사체와 유사하다는 점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일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당시 북한은 정찰위성 발사 시험이라고 주장했지만 한미 당국은 ICBM인 화성 17형의 성능 시험이라고 분석한 바 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포착 뒤 원인철 합참의장은 폴 러케머라 한미 연합사령관과 화상회의를 열고 상황을 공유했습니다. 군 당국은 최근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는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중대한 위협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도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를 열고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면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영윤입니다. 방한 중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중국의 류샤오밍 한반도 사무특별대표는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류 대표는 오늘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습니다. 류 대표는 중국은 핵이 없는 한반도를 지지한다며 이 문제는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 등 3명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서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따른 안보 공백 우려가 집중 제기됐습니다. 어제 청문회가 종료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 민주당은 부적격 판정을 내리고 자진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이지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따른 안보 공백 우려를 두고 질의가 집중됐습니다. 민주당은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등 군 시설의 연쇄 이동으로 안보에 심각한 공백이 우려된다며 대책을 따졌습니다. 지금의 국방부를 이렇게 서둘러 이전하고 5곳으로 쪼개고 대단한 군사 공백과 안보 공백, 통신 공백, 망 공백 이런 부분이 생겨날 위험성이 대단히 크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군사 대비 태세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오늘 발사한 탄도미사일에 대해선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 맞다고 했고 북한은 분명한 적이라면서도 이를 국방백서에 어떻게 표기할지는 좀 더 검토해보겠다고 했습니다. 과거의 주적 또는 적, 위협 여러 가지 형태로 표현을 해왔는데 이번 새로 발견되는 그 백서에는 어떤 방법으로 표현할 것인지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과거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 시절 비위 의혹이 쟁점이 됐습니다. 민주당은 당시 노동부가 이 후보자 해임을 재단 이사회에 요청했던 점을 언급하며 그런 후보자가 장관 청문회에 참석한 건 아이러니하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한편 어제 청문회가 끝난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 문제를 두고 여야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은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고 정의당도 한동훈 법무, 정호영 복지, 김현숙 여가부 장관 후보자에 더해 한 후보자에 대해서도 부적격 입장을 냈습니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한 후보자 관련 의혹에 대한 결정적 한방이 없었다면서 조속한 국회 인준을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지난해 정치권에서 논란이 된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손 보호관에게 고발장을 전달받은 것으로 지목된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서는 공모관계가 인정된다면서도 공수처 기소 대상이 아니라며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김유대 기자가 보도합니다. 2년 전 대검수사정보정책관으로 일할 때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게 비판적인 법률권 인사를 상대로 한 고발장을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 공수처가 수사 착수 8개월 만에 손 보호관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손 보호관이 소속 직원들에게 고발장 작성 등을 지시했다는 의혹은 무혐의로 봤지만 공직선거법 위반과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수처는 녹취록 등을 근거로 손 보호관이 검찰총장과 검찰 조직에 대한 비난 여론을 무마하고 법여권 인사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형성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점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수처는 또 김 의원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손 보호관과 공모 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김 의원이 사건 당시 민간인 신분이라 공수처의 기소 대상이 아니어서 사건을 검찰에 이첩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끼치는 고위공직자 범죄 행위를 엄단하여 공수처는 손 보호관 등과 함께 고발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은 모두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의 입법 과정과 관련해 극심한 자괴감이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박 차장검사는 오늘 검찰 내부망 2+에 올린 사직 인사에서 뚜렷한 논리나 충분한 논의 없이 절차마저 어기며 독단적으로 추진되는 입법 과정을 현장에서 지켜봤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국민을 위한다는 미명하에 자신들의 방패막이를 만들고자 꼼수를 강행하는 모습에 분노가 치미는 것을 도저히 참을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계곡 살인의 피의자 이은혜와 조현수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피해자를 숨지게 한 과정에서 살인의 고의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적극 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인천지검 형사 2부는 오늘 이은혜와 조현수를 살인과 살인미수, 보험사기 미수 혐의로 각각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조 씨와 짜고 2019년 6월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 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을 못하는 윤 씨에게 기초장비 없이 다이빙하게 해 사망하도록 하는 등 살인의 고의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이 같은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특히 이 씨가 윤 씨에게 이른바 가스라이팅을 통해 자신의 요구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제적 착취로 극심한 생활고에 빠뜨리고 가족, 친구들로부터 고립시키는 등 심리를 지배해왔다는 겁니다. 검찰은 또 이 씨 등이 2019년 2월과 5월 보거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에 빠뜨려 윤 씨를 살해하려 한 살인 미수 혐의와 윤 씨가 사망한 뒤 윤 씨의 보험금 8억 원을 타내려던 보험 사기 미수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지난해 말 검찰 조사를 받다 달아난 이들은 주임 검사가 인사 이동을 할 때까지 도피 생활을 계속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이들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구속된 30대 남성 2명과 다른 조력자 2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들의 은신처를 다시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휴대전화 5대와 노트북 1대, USB 메모리 1개를 발견해 도피자금 출처 등도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편 검찰은 유가족에게 장례비와 생계비를 지급하고 윤 씨에게 입양된 이은혜 딸의 입양 무효 확인 소송도 제기하는 등 지원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은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을 부동산거래 신고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의원은 2020년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도 부천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토지 600여 제곱미터를 5억 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땅은 원래 이상수 전 노동부 장관의 땅으로 이 전 장관 역시 같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해당 토지는 공공택지 사업지구로 지정됐는데 수용보상금으로 약 11억 원이 측정돼 있습니다. 광주 아이파크 붕괴 사고와 관련해 HDC 현대산업개발이 8개 동 전체를 모두 철거하기로 했습니다. 철거 후 재시공이 결정됨에 따라 화정 아이파크 입주는 상당 기간 지연될 전망입니다. 조정인 기자입니다. 지난 6월 노동자 6명이 숨진 광주 화정 아이파크 외벽 붕괴 사고. 사고 4개월 만에 전면 철거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정몽규 HDC 회장은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붕괴 사고가 난 201동을 포함해 8개 동을 모두 철거하고 새로 짓겠다고 밝혔습니다. 입주 예정 고객의 불안감이 커져왔고 회사 또한 불확실성이 지속되며
기업 가치와 회사에 대한 신뢰 또한 회복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다만 사고가 발생한 동을 제외하면 대부분 공사가 완료된 만큼 철거에도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 측은 철거 뒤 준공까지 70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화정 아이파크는 당초 올해 11월 입주할 예정이었지만 사고 이후 입주자 대표 측은 전체 동을 모두 철거하고 전면 재시공해 줄 것을 요구해왔습니다. 이에 따른 건축비와 입주 지연에 따른 주민 보상비까지 추가로 투입될 비용은 3,700억 원가량으로 추산됩니다. 이와 관련해 입주 예정자들은 현산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향후 보상 방법 등은 계속해서 논의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학동 화정동 참사 시민대책위는 이번 결정이 광주 시민 15명을 숨지게 한 현산에게 면죄부가 돼서는 안 될 것이라며 현산이 재발 방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조정인입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은 한국은행이 올해 안에 4차례 추가로 기준금리를 인상해 연말에는 기준금리가 2.5%가 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박석길 JP모건 금융시장 운용부 본부장은 보고서에서 한국은행이 5월부터 7월, 8월, 10월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씩 인상해 연말 기준금리가 2.5%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내년 1월에도 0.25%포인트 추가 인상으로 최종적으로는 내년 1분기까지 기준금리가 2.75%에 도달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하는 오는 10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가 1년간 한시적으로 중단됩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당초 윤석열 정부 출범 다음 날인 11일부터 양도세 중과 배제를 시행하려 했지만 기획재정부 등과 논의하는 과정에서 시행일을 정부 출범일에 맞추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는 시행령 개정 사항으로 국회의 동의 없이 정부가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감소세를 이어가면서 정부가 외국인의 입국 규제를 완화하고 있습니다. 해외 입국자 격리 면제에 이어서 다음 달부터는 제주와 양양공항을 통해 들어오는 일부 외국인들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기로 하면서 관광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안다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49,064명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하루 새 15명 늘어 432명입니다. 사망자는 72명, 누적 치명률은 0.13%로 집계됐습니다. 다음 달 1일부터는 제주공항과 양양공항으로 들어오는 일부 국가 외국인들은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게 됩니다. 방역 지침 준수 등을 조건으로 무사증 입국을 허용하겠습니다. 입국 제도가 편리하게 개선됨에 따라 관광객 규모 확대와 관광시장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2020년 2월 이후 무사증 제도를 중단했던 제주공항은 이란과 수단 등 34개국을 제외하고는 비자 없이 제주도에 30일간 체류할 수 있습니다. 국제 행사를 앞두고 있는 양양공항은 베트남과 필리핀, 인도네시아, 몽골 국적의 5명 이상 단체 관광객의 대상으로 보름 동안 강원도와 수도권을 여행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해 재택근무 활성화 방안도 추진됩니다. 올해 400여 개 기업을 대상으로 재택근무 참여 비율을 높인다는 계획인데 재택근무 도입 기업에는 관련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인프라 구축 비용을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사 노무 비용도 직원 1인당 360만 원까지 지원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2주차 전국 이동량은 2억 5,500여 건으로 그 전주에 비해 2.4%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역당국은 어린이날을 비롯한 징검다리 연휴를 맞아 마스크 착용 지침 등 개인 방역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서울시가 심야 시간 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해서 심야 전용 택시 운영을 확대하는 등 택시 공급을 약 3,000대 늘립니다. 서울시는 또 심야 전용 택시 운영 시작 시각을 오후 9시에서 5시로 앞당기고 개인 택시에게 심야 전용 택시로의 조 변경 신청을 상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주중 운행 택시가 심야 조로 즉시 이동하고 일요일 운행까지 가능해져 주말 가동률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미국에선 지난달 하순부터 승객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연방법원의 결정에 따라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이 코로나 확산세와 변이 출현 등을 이유로 미 질병통제예방센터가 비행기와 열차 등
이 대중교통과 실내 시설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재차 권고하고 나섰습니다. 정지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비행기에선 승무원들이 마스크 착용을 원치 않는 승객들의 마스크를 수거해 갑니다. 미국의 대형 항공사와 철도, 우버와 리프트 같은 차량 호출 서비스 등도 발빠르게 마스크 착용을 선택으로 바꿨습니다. 지난달 18일 미 플로리다 연방법원이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연장 조치를 무효로 판결하며 생긴 변화입니다. 마스크 자체에 바이러스를 정화할 기능이 없다. 마스크 의무화로 공중보건이 증진된다는 점이 불분명하다는 게 주된 근거였습니다. 당시 백악관은 이 같은 법원의 판결을 강하게 비판했고 미 법무부는 항소했습니다. We still feel that is entirely reasonable based on the latest science, and public health decisions shouldn't be made by the courts. They should be made by public health experts. 또 뉴욕 등 몇몇 도시들은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어 시민들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결국 CDC가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다시 권고하고 나섰습니다. 2세 이상을 대상으로 비행기와 열차, 버스 등 대중교통과 공항, 기차역 등 실내 시설에서 얼굴에 잘 맞는 마스크를 쓰라는 겁니다. 코로나19의 국내외 확산세, 변이 출현의 영향, 또 향후 추세를 고려한 권고라고 CDC는 설명했습니다. 로셸 월렌스키 CDC 소장은 자신뿐 아니라 감염되면 중증에 빠질 수 있는 사람들, 또 백신을 접종할 수 없는 이들을 배려해야 한다며 대중교통에서의 마스크 착용은 개인과 공동체를 지킬 방역수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뉴욕타임스의 자체 데이터를 보면 현지 시각 2일 기준 7일간의 미국 내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는 6만 명 정도입니다. 2주 전보다 55%나 증가했습니다. KBS 뉴스 정지주입니다. 요즘 화로에 불을 피워 감상하는 이른바 불멍이 인기죠. 장식용 화로에 에탄올 연료를 주입해 사용을 하게 되는데 주의가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국내에는 아직까지 안전 기준이 마련되지 않으면서 화재나 폭발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수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파트 2층에서 불길과 함께 연기가 치솟습니다. 캠핑용 에탄올 화로에 연료를 넣다가 폭발한 겁니다. 집에서 캠핑 분위기를 즐길 수 있는 에탄올 화로가 인기를 끌면서 이런 화재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소방청과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 2020년부터 올해 3월까지 발생한 관련 화재는 13건, 15명이 다쳤고 재산 피해도 5천만 원 넘게 났습니다. 에탄올 화로는 표면 온도가 290도 넘게 오르지만 불꽃이 잘 보이지 않아 연료를 주입하다 폭발할 수 있습니다. 화로가 넘어지면 에탄올이 누출돼 큰 불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소비자원이 시중에서 팔고 있는 7개 제품을 호주 안전 기준으로 조사한 결과 모든 제품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7개 제품 중 6개 제품에는 화재나 화상에 대한 주의사항도 표기하지 않았습니다. 국내에는 에탄올 화로 제품에 대한 안전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에탄올 화로를 사용할 때는 밀폐된 공간을 피하고 불꽃이 남아있으면 연료를 보충하지 말아야 합니다. 소방청과 소비자원은 설명서 표시사항 개선을 판매업체에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러시아가 민간인 대피 합의로 잠시 휴전 상태였던 마리우폴 아조스탈 제철소에 대한 공격을 재개했습니다. 유럽연합이 러시아산 석유 수입 금지 등 추가 제재를 준비하자 러시아도 서방에 대한 보복성 제재로 맞섰습니다. 베를린에서 김기수 특파원입니다. 마리우폴의 마지막 저항지 아조스탈 제철소에 대한 러시아군의 대규모 공세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군이 탱크와 장갑차로 공격을 퍼붓고 있고 해안 쪽으로도 상륙을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Станом на цю хвилину триває потужний штурм території заводу «Азовсталь» за підтримки бронетехніки, танків, зі спробами висадки десанту за допомогою катерів та великої кількості піхоти. 러시아도 아조스탈에 대한 공격이 재개됐다고 시인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민간인 대피를 위한 휴전을 진지 구축의 기회로 이용했기 때문에 이를 파괴하기 위한 공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조스탈 제철소엔 군인 2천여 명과 민간인 수백 명이 갇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주말 유엔과 국제적십자위원회는 100명 이상의 민간인을 대피시켰습니다. 러시아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도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러시아의 석유 산업과 은행 등을 겨냥한 6차 제재를 조만간 단행할 계획입니다. Estamos trabajando para preparar propuestas que permitan limitar las importaciones energéticas de Rusia, especialmente en lo que se refiere al petróleo. EU 제재에는 올해 말까지 러시아산 석유 수입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될 전망입니다. 이에 맞서 러시아도 비우호국에 러시아 제품과 원자재 수출을 금지하는 보복성 제재 조치를 내놨습니다. 지난 3월 러시아가 한국을 포함해 지정한 48개 비우호국이 제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김기수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서방의 무기 공급은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보란듯이 러시아 전차를 격파한 무기 생산 공장을 찾아 격려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양순 특파원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과 5주 만에 가진 전화통화에서 서방의 우크라이나 무기 공급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크렘린궁은 서방이 무기 공급을 중단해 우크라이나 정부가 잔혹한 행위를 멈추도록 압박해야 한다는 푸틴 대통령의 말을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바이든 미 대통령은 보란듯이 미 엘라베마주의 제블린 생산 공장을 찾았습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대전차 미사일 제블린은 곳곳에서 러시아 탱크를 격파시키며 전쟁에 톡톡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There's even a story about Ukrainian parents naming their children, not a joke. Their newborn child, Javelin or Javelina, not a joke. 이어 바이든 대통령은 이는 민주주의와 독재 간의 전쟁이라며 미국과 서방은 우크라이나에 군수물자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Because if you don't stand up to dictators, history has shown us they keep coming. They keep coming.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전쟁 이후 서방 지도자로는 처음으로 우크라이나 의회를 찾아 연설하며 우리 돈 5천억 원에 이르는 군수물자 추가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미국과 서방은 총력 지원 체제로 돌입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길어질수록 각국의 경제적 타격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미국에선 임신 24주 이전까지 여성의 낙태 권한을 보장해온 기존 판결을 뒤집기로 했다는 내용의 대법원 문건이 유출돼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강한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이정민 특파원입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임신 24주 이전까지는 여성의 낙태 권한을 보장했던 기존 판결을 뒤집기로 했다는 내용이 담긴 대법원 문건이 공개됐습니다. 미국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가 입수한 대법원 내 다수 의견서 초안에는 여성의 낙태 권한을 인정한 1973년 판결은 논리가 약하고 분열만 키우는 결과를 낳았다며 판결을 뒤집기로 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9명의 대법관 중 보수 성향인 5명이 이 의견서에 찬성해 다음 달 최종 판결에서도 같은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미국에선 임신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찬반이 이념적 성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잣대인 만큼 미국 사회는 술렁이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행정부 수장으로는 이례적으로 대법원 움직임에 분명한 반대의 뜻을 밝혔습니다. Concerns me a great deal that we're going to, after 50 years, decide a woman does not have a right to choose within the limits of the Supreme Court decision. 해묵은 논쟁도 다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결정문 초안이 공개된 직후부터 연방 대법원 앞에는 낙태를 찬성 그리고 반대하는 사람들 수백 명이 모여서 이렇게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People should be able to decide when they want to have children, how many children they want to have. Human is a human. I believe that it deserves equal rights along with children, infants, etc. 미국 내 정치권 공방도 거세지며 이 문제가 오는 11월 중간선거 표심에 영향을 줄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대법원 측은 최종 입장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면서도 극히 이례적인 판결 초안 유출에 대해선 극악무도한 일이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이어서 오늘의 주식시황을 KB증권에서 전해드립니다. KB증권입니다. 미국 연준의 통화정책 발표를 하루 앞둔 오늘 국내 증시는 개별 종목 장세가 펼쳐졌습니다.
시장의 관망 심리 속에 코스피가 약보합을 그렸고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의 매물출회로 하락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2.89포인트 내린 2677.57에 코스닥은 7.51포인트 밀린 900.06에 마감됐습니다. 전일 미국 증시는 금리 인상 발표를 기다리며 큰 변동성을 보이긴 했으나 이틀째 상승세를 지속했습니다. 이에 코스피도 상승 출발했지만 기관이 제조업과 전기전자 업종을 중심으로 매도 규모를 확대하면서 하락 전환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권에서는 금리 인상 수혜주인 은행주의 상승폭이 컸습니다. 또 탈원전 정책 폐기 소식에 한전기술과 한국전력 등 원전주가 급등했고 천연가스 가격 급등세에 한국가스공사도 강세였습니다. 반면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등 바이오주는 조정을 받았고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등 화장품주도 실외 마스크 해제 재료가 소멸되면서 하락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1원 50전 내린 1266원 3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사뭇 여름 날씨처럼 덥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어린이날인 내일도 화창한 날씨 속에 다소 덥겠는데요. 공기질은 무난하겠고요. 맑은 날씨 속에 자외선이 강하겠습니다. 서울과 강원 남부, 충청 이남 지방을 중심으로 내일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수준까지 올라가겠습니다. 자외선 차단제 꼼꼼하게 발라주시고요. 볕 차단에도 신경을 잘 써주셔야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은 산불에 계속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에서는 내일 오전까지 순간적으로 강한 돌풍이 예상됩니다. 특히 산지를 중심으로는 초속 25m 이상의 강한 바람이 예상됩니다. 작은 불씨라도 세심하게 잘 살펴주셔야겠습니다. 특보도 함께 내려져 있는데요. 건조특보와 함께 강풍특보가 함께 발효 중인 상황입니다. 내일 아침에는 서울이 13도, 대구 12도, 전주 11도로 오늘보다 높겠고요. 한낮에는 서울이 25도, 대구 27도, 광주 27도, 청주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초여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과 제주 해상에서 최고 3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토요일에는 중부지방과 호남에 비 예보가 들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은 7시 뉴스에서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